온수양이 사회교과서 우리 하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질문은 촉법소년에 대해 그 법이 있는데 찬성 하나, 그 반대 하나를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반대를 하는데 이유는 그 어린 애들이 그 저지른 범죄가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되게 뉴스에서도 그렇고 근처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그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연령을 좀 낮추거나. 윤지석 원님? 저는 막 그 재범률도 높다고 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는 게 교화 이런 거를 엄청 약간 진짜 전문가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엄청 교화 프로그램을 되게 치밀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하랑님? 저도 저는 그 두 개의 의견을 합친 거에 가까운데 해서 책임을 지되 그 교화를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서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좀 어떻게 교화를 시켜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국엔 본인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윤지석 투님?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속법 소년의 그 형벌 기간을 좀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재범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냥 뭐 성인 될 때까지 이게 뭐 이렇게 뭐 세게 하면 뭐 그 정도로 그냥 좀 오랫동안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자, 준이하고 은민이가 뭐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책을 못 봤으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촉법소년에 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준이, 은민이 의견도 가능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촉법소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그 토론을 지상중계라고 하는 말은 토론하는 그런 내용을 그 글로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걸 보고 그냥 지상 중계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 신문에 이렇게 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상 중계한다고 그러는데 지상 중계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의야, 정. 우리가 지금 토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뭐로 한다라고 그 정의와 토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들. 그게 이제 토론하는 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그 규칙을 먼저 정하는 거야. 뭐 링의 범위를 정한다던가 규칙을 정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토론 역시 마찬가지라는데 자, 책 39쪽을 참고로 해서 촉법소년의 정의가 뭐야? 촉법소년이 뭐래? 39쪽. 제가 없습니다. 하진이랑 음, 지석이랑, 네, 그렇게 있어요. 아, 형벌을 받아야 할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형벌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형벌이 뭐야? 벌금. 벌금형이, 징역, 그치, 징역. 거열형. 어느, 어느, 그거는, 지서버는 어느 시대 사람인데 어, 거열형이 나와, 지금. 자, 조선시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이라는 게 있고, 금고형이라는 게 있고, 벌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 벌금은 말 그대로 뭘로 내는 거고, 온. 공, 돈으로 온, 내는 거고, 금고는 신체의 자유만 빼앗는 거야. 감옥에 가두기만 하는 거야. 징역형은 감옥에 가두는 거 플러스 노동을 벌금? 시켜. 아, 노동, 노동을 시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징역형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금고형보다. 아, 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나니까요. 가만히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그 일이라도 노역일을 같이 하는 게 그나마 시간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하거나 소년원에 가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이 촉법소년들은 그런데 만 10세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만 1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요 소년원에 간다던가 사회봉사를 한다던가 이런 거조차도 뭐해? 안 받아. 음, 그래서 예를 들면 9세 지금으로 치면 그 몇 년생이야? 1900 아니 2005 2020 지금 5년이니까 2015년생 이후 2015년생 이후는 지금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야. 전혀. 그 다음에 2015년생부터 시작해서 2019년생들이 만약에, 아니다, 2015년생부터 시작해서 2011년생, 그 사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벌금형이라던가 징역형이라던가 금고형을 처하지는 아니하고 소년원에 가거나 봉사활동하거나 그런 게 돼요. 너네가 몇 년생이야? 10년, 10년생이야. 어? 10년, 10년생이. 2010년생? 그럼 너네는 이제 저긴가? 이제 만 14세. 너네는 이제 감옥 가네? 네. 너네 이제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는 형사처벌 받는 나이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어쨌든 이른바 초등학생들부터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더라 실제로. 또는 더 안 좋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형들이 아니면 조폭들이 누굴 시키더라? 초등학교 촉법소년. 2학년 애들을 시켜서 뭐 마약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뭘 훔쳐오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음란 사이트 이런 걸 만드는데 초등학생을 통해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걸리면 초등학생 이게 얘가 뭐니까 촉법소년이 네.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악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아니면 아예 촉법소년 자체를 뭐 해버려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약간 개선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방향들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일단 기본 배경이고 하진이 진행해. 박준희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그 한 14세 이상부터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14세 미만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고나 아니면 징역 그런 건 받지 못하는데 한 지금으로는 한 12살, 13살 정도는 한 이성적 판단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2살 미만부터 그 징역형, 금고형 그런 걸 보지 못하게 하고 12살 이상부터는 이제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그 연령을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12살 이상부터는 이제 처벌도 조금 더 현재보다 조금 더 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미님, 저도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는 다들 제 판단을 좀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고 대신 그리고 그 이제 특수소년이 끝나면 그 형 벌이 더 세져야 하는 일반인과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네, 그래서 촉법소년과 관련되어서 이 책이 취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토론대회를 나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론대회 같은 경우가, 이거 그 대립토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링컨식, 뭐 미국 의회식, 뭐 이런 식으로 대립토론의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식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유형을 지금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3라운드에 걸쳐서 대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주제와 관련되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찬성주가 반대측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쟁점을 뭘로 보고 있어? 40조? 첫 번째 쟁점.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에 맞추어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아동 청소년의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누구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더 이상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옛날 애들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애들이 어쨌든 발랑 까져가지고 뭐 아주 어른들보다 더 영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이 자기들이 뻔뻔하게 막 뭐 경찰들이 막 저기 하면 뭐 형사 그 연령 그 밑에요. 잡아오려면 마음대로 해요. 막 이러더라는 얘기야. 다 알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어른들이 갖는 정보나 애들이 갖는 정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데 막 키가 선생님보다 더 크고 170 막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범죄율도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여기 보면 반대 측에서는 아까 여러분이 많이 얘기했던 그런 의견들. 그런데 어려서부터 감옥에 가면 오히려 감옥이 학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 말이야? 감옥이 학교가 된다는 게. 감옥에서 배워온다, 이상한 거. 그렇지. 감옥에 가면 다른 죄수들이 많잖아. 그럼 다른 죄수들한테 오히려 또 다른 수법을 배운다는 거야. 플러스 낙인 효과. 낙인 효과가 뭐야? 그 막 감옥 나오면 이제 응. 범죄자로 완전 그 사람 진짜 범죄자 그렇지.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이 나는 된다는. 그냥 전과 범인 거야. 그 전과 범이다 보니까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냥 내 인생은 이미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막 가겠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벌 주는 건 쉽다. 그 애를 교화시켜서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크게 해야 성장시킬 건가에 중점을 둬야지 어떻게 그냥 벌 줄 생각만 하고 있느냐. 벌은 그냥 화풀이에 불과하다. 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43쪽에. 쟁점이는 뭘 얘기하고 있어?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까 이 얘기 쌤하고 섞어서 얘기해버렸네.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 요즘 애들이 더 성숙했다. 그 신체적이나 정신적 성숙했다는 부분들. 두 번째가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46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촉법소년의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촉법소년의 범죄를 강력히 한다. 이거는 꼭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형벌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쟁점을 정해놓고 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찬성 반대 토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요 쟁점 관련해서 찬성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찬성 측 논술이 되는 거야. 반대 측 것만 놓으면 반대 측 논술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들은 이제 주장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쟁점 각각에 대해서 양측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토론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거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두 번째, 근데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서 그 논리를 근거를 이렇게 이미 토론한 사람들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해서 공부해서 학습해서 그걸 여러분 배경식 삼아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근거를 정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논술 문제, 그 토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알고
각각 찬성주가 반대측에는 어떤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챕터,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법 소년 문제가 실제로 상당히 그 뜨거운 이슈였던 적들이 있고, 요것들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경우는 간단해. 초등학생들이 뭐 하는 경우에 심각한 범죄를 일으켜서 그게 이제 사회 문제되면 촉법소년제 폐지된다는 여론이 쫙 올라가. 그러다가 그 사건이 좀 뭐하면 지나가면 잠잠해지면. 그래도 애들인데 라면서 이게 잠잠해지면 좀 내려가. 이거를 지금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결단을 내리면 그 정권 진 사람이 좀 더 이제 뭐야 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촉법소년 폐지로 갈 거고, 교육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아동 인권 이런 걸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지 쪽으로 갈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흐름의 어떤 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 게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초등학생들 입장에 봤을 때. 좋아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우리 범죄 저질러도 우리는 벌 안 받는데 라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또 약간 초등학생들을 위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거를 길러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기도. 아니, 애들을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성아? 지성도? 초등학생도 그 초등학생이 일으킨 범죄를 아, 초등학생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초등학생도 그 자신이 그 자신에게 범죄를 한 그 범죄자한테 어떠한 벌을 내리지 못하니까 안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 당한 사람들은 또 저기 할 거다, 억울할 거다. 네.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지석도 아까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촉법소년이라는 뭔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하면 안 되는 걸로 인해서의 벌이 크지 않으면은 이게 오히려 좀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니다. 네, 버릇 잘못 든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그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회초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회초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애들한테 나쁜 거다. 그러면 법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럼 애들한테 나쁜 걸 주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야? 왜 이런 제도를 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그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응, 아직 지적으로 발달되지가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도 있으니까 응, 그거에 대한 예외 그런 걸 두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준이가 잘 알고 있네. 법이라는 거의 정신은 이성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뭔지를 알고, 근데 그 법이 뭔지 알고 동의하는데 그 법을 뭐 하는 사람? 자기 판단에도 불구하고 어긴 사람.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래서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질렀어? 형사처벌해? 안 해? 약해지지 않아요? 안 해. 안에 그냥 심심미약, 심심미약. 그 사람은 어디로 가? 음, 정신병원 보내. 그 어디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그래서 저그 옛날에 정신병원으로, 어디서 봤는데 말, 그 몽유병인 상태에서 살해하면은 응, 벌 아무것도 안 받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이라는 것들이 이른바 이성적인 것들을 전제해 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지석 원이 그 얘기했잖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마음과 정신이 올바른 상태여야 되는데, 똑바른 상태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뭐 그래서 한때 이제 되게 비난받았던 것들이 술 많이 먹고 술김에 이성적 판단 행위를 이뤄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벌을 막 깎아줬어.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 지금 술 네. 먹고 범죄 저지르면 더 가중 처벌한다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근데 왜 술 먹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저기를 깎아줘야 되냐? 라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지금 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은 아까 준이가 말했듯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애들은 뭘 알고 하는 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형사처벌의 대상조차가 뭐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애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니들은 여기에 들어올 저기도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요즘 애들이 정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숙해졌다. 더 판단도 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이 얘기는 같은 맥락이야. 왜 애들에게 성악고를 안 줘? 아, 이성적 판단 못하니까. 니들이 뭘 하냐. 그래서 성악고를 안 준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어, 그, 막, 촉법소년 나이 제한을 막, 어, 지금 14살인데 12살로 어, 내리면, 어, 지금의 만 14살 하면 막 그 어, 부모님 동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어. 그거 12살한테도 줘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준이가 얘기한 게 맞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만 우리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들 권리와 의무가 쌍으로 가, 쌍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또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진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119쪽에 교육의 목적이 지위 경쟁이 있어도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자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말해주세요. 자, 사랑이가 조금만 다시 그 질문 배경을 조금만 다시 더 설명을 해줘. 저기 은민이나 준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까 하진이 근데 준이는 시키고 은민이는 안 시킨 거 아니야? 잠깐, 이제 아니, 어, 했어요, 고민. 은민도 했어. 그랬구나. 선생님 까먹었네. 저 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 미안해. 하랑이.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응. 지위 상승에 있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지석 예. 저는 이거는 진짜 안 좋다고 보고요. 그 공부라는 거 자체가 배우는 건데, 현재 우리 공부는 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이 뭐 예를 들면 생물학인데 국어 점수 가지고서 뭐 이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경쟁을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의 공부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때 공부를 해서 그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석 표 좀 약간 이 한국식 교육이 그렇게 좋은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그냥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잘해야 한다라는 게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융합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에서 쓸모는 있겠지만 근데 그냥 뭐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쓸데 있는 거 두세 개만 아니면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뭐 그런 식의 공부법이 전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음, 저도 앞에 사람들이 말했듯이 공부는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별로 목적이 경쟁이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준이, 은민이 하기 위해서 요거 잠깐만 쌤이 조금만 더 보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랑이가 다루고 있는 챕터가 제목이 명문대학 명문학과 위에 지금의 행복은 미뤄라 라는 여러분 나이에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학교를 왜 다니는 건가? 학교에서 교육은 도대체 왜 하는가? 뭐 아니면 공부란 도대체 왜 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공부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주의 관점에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자라던가 아니면 뭐 서양의 철학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에서 공부는 인격도야, 인격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른바 배워서 남주자라는 얘기 들어봤어 혹시? 배워서 아니요. 남주자라는 것들은 그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 사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다. 근데 공부의 어떤 그런 역할과 기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도드라지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하나님. 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얻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사회인데 이 교육에도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높은 지위와 이제 남은 삶이 편해진다. 약간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있어가지고 이런 교육열도 과열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이념은 이 교육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그다음 자신이 진정으로 이제 미래의 삶에 하고 싶은 것을 배우는 건데 이거에서 경쟁이 시작이 된다면 이제 자신 교육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회 성장이 되게 침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육에서의 경쟁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학교에서 보통 이제 학생들 보면 꿈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뭐가 되고 싶은지는 모르는 학생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직업이 있는지 많이 알 경험도 없고 또 그냥 무작정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막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그런 대학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공부로 경쟁을 하기보단 어떤 직업과 자신 적성에 맞는 거를 정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교육은 결국에 자신이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결국에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만 있다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올바른 지위를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 그리고 그 대신 학교가 우리나라가 배우는 게 전 과목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올바른 개인이 능력이, 어, 좀 잘하는 능력, 잘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분야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요? 선생님 하기 전에 어쨌든 지금 다른 친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 결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랑이가 어쨌든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하랑이 얘기 듣고서 하랑이 얘기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고 아니면 뭐 하랑이 얘기 듣고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던가 하랑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음,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교육열이 점점 과도되면서 음, 몇몇 개의 안정적인 직업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잖아요. 응, 대표적으로 뭐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그런 응, 직업에 대부분 가려고 해가지고 응, 이제 우리나라에 진짜 그러니까 뭐 의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응, 우리나라에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응, 과학적인 발전이나 아니면 문학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직업인 의사를 위해서 가잖아요. 응. 이런 것도 뭐 교육에 대한 경쟁과 그런 거에 하나의 폐허?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경쟁 자체를 굳이 청소년 때부터 바꿔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쌤이 좀 정리를 해보면, 하랑이는 지금 준이가 말한 대로 의사가 좋은 직업이야.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럼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래서 하랑이 주장은 교육을 통해서 공부도 잘하는 애,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승자가 하고 싶은 의사 하자는 거야.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거 아니냐는 게 하랑이 주장 아니야? 쌤 오해한 거야? 아니야? 뭐야, 그거? 저는 그러니까 교육을 응,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러니까 의사는 사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좀 손기술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좀 암기 능력이나 그런 다양한 응용력을 그런 걸 봐야 되는 건데 좀 이상한 거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뇌물을 원기둥에 넣어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거 그래서 좀 교육 방식에 대한 거는 좀 바꿔야 되긴 하는데 능력주의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맞는데 현재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섞여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책 그 부분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른바 자원, 의사가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라는 것들이 아주 옛날, 과거에는 뭐로 결정됐어? 성적, 아, 적성? 과거에는 성적과 적성으로 결정되지 않았어. 아, 신분? 그렇죠. 신분으로 결정됐다는 거야. 그 양반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뭐 평민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신분,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결정됐다는 얘기.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였어. 그들만의 리그.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겪고 나서 그 신분제도가 이제 물론 그 전에 갑오경쟁 때부터 신분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하지만 그건 법적인 거였고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6.25 전쟁이나 이런 걸 겪고 나서 완전 다 폐허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모두가 다 그냥 뭐 한 거야? 그러니까 함께 다 가난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 실력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아까 하랑이가 말했던 이른바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 또는 학교 교육이 뭐가 되냐면 사다리가 돼, 사다리. 신분 상승, 신분 계층 이동을 위한 어떤 그런 사다리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그 신분이 또 다른 신분제가 안정화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가난한 집안에도 머리 좋으면 걔 공부해가지고 판사 되고 뭐 검사 되고 의사 되고 뭐 대기업 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가난한 집안 애들이 뭐야? 좋은 그 직장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에 지나간 어떤 그런 비율들이 그 서울 강남 상구에 다니는 애들과 저기 시골에 다니는 애들, 시골은 군 전체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그것도 그, 그 교장 무슨 추천제, 지역 인재 뭐 이런 추천제에 의해서 가게 된 거지. 그 애들이 그냥 성적 갖고 경쟁을 하면 서울대 못 가. 그에 비해서 강남 상구에 있는 뭐 한 학교에서 뭐 50명, 70명씩 보내고 그래. 어?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미 그 뭐야,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쏟아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은 어떤 그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책은 유럽과 비교를 한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이건 학교 교육의 어떤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의사는 연봉이 한 3억, 평균 연봉이 한 3억 정도 얘기를 하거든. 의사들 연봉이 평균 연봉이 3억 네. 정도 얘기해. 네. 반면에 현재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건 뭐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지금 한 2,500에서 3,000 정도 돼. 2,500에서 2,500만 원. 네. 그러면 2,500만 원하고 3억하고는 차이가 한 12배가 나죠. 12배 차이가 나잖아. 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에 죽자 사자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차이 자체를 좀 뭐하자? 그리죠. 줄이자. 그래서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그 비유되는 것들이 환경미화원이나 대학 교수나 월급 차이가 아주 막 수십 배씩 차이 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게 미미한 차이라서 나 머리 쓰고 막 맨날 논문 써야 되고 나 이런 거 싫어. 나 차라리 내 몸뚱아리로 내 육체 노동 해가지고 그 돈 벌어갖고 나 먹고 살 말하면 그렇게 할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쓰고 학교 공부, 시험 공부에 매달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뭐해라? 바꿔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책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 책에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한때 그렇게 했었어. 한때 뭐냐면 그 입학을 쉽게 하고 그러니까 그 졸업 정원제라는 게 졸업 정원제. 졸업 정원제 지금 캐나다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 그럼 대학이 거의 대부분 다 받아줘. 웬만하면. 근데 대학에서 학사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그래가지고 입학은 예를 들면 100명 했는데 졸업을 100명이 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는 사람들은 30명, 40명도 안 되더라는 얘기. 그 사이에 그냥 중도 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이야기는 뭐냐면 대학은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 가서 하라는 거야? 대학 가서 하라는 거야. 진짜 자기가 죽자서 하는 공부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탐색을 하고 그냥 그 건강하게 잘 크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저기 하냐면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중학교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 아, 네, 제일 들어봤어요. 어려운 시험이 중학교 시험이었어. 중학교를 시험 보고 가는 거야. 그래갖고 명문중학교였는 거야. 예전에 지금 그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에서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전중을 나온 사람이야. 대전중, 대전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만이 어깨에 힘주고 중요 무슨 뭐 사장이니 무슨 정치인이 다 대전중, 대전고 나온 사람들. 그때는 대전중만 딱 가면 거기가 이제 일부 리그야, 일부 리그. 그럼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편해져. 대전중 나온 애들이 대전고 가고 그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식이었다. 거기서 그냥 한번 걸려서 그래서 그때는 입시가 제일 치열했던 게 초등 5, 6학년. 그 애들이 막 공부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그다가 이제 그 저기가 없어진 거야. 그, 그 중학교를 그냥 이렇게 뭐야 집 근처 가까운 중학교 가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고등학교가 이제 저기 생긴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가 네. 생겼는데 그 고등학교 경쟁이 막 너무 심해진 거야 이제. 중3들이 네. 너무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교육도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이른바 뺑뺑이라고 그러는데 평준화 고등학교 해가지고 그냥 추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야. 내가 어느 고등학교 갈지 몰라. 그러니까는 중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이름.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는 게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고3이 괴롭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선생님 때는 이른바 한 판의 역전이 가능했어. 학력고사라고 해서 그 시험만 딱 잘 보면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역전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른바 그 학생기록부가 아, 있어가지고 그 학교 내내 다니는 내내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기가 놀아갖고 관리를 잘 못했어. 성적 관리 잘 못했어. 그럼 그 친구가 좋은 대 가기는 어렵다는 거야. 물론 지금 섞여 있어. 그 정시는 그냥 그렇지. 수능 한 번 잘 보면.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비율이 이제 지금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신 성적 관리 못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정시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교육 하겠다. 이렇게 그 루트가 이제 다양해진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그 제도가 바뀌었고, 그 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른데, 조금 아까 졸업 정원제를 하자는 거는 그 경쟁을 어디로 미루자는 거야? 대학 이후로 미루자는 거야. 대학생 성인 된 다음에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길 찾을 거 아니냐. 라고 여기서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준이한테 묻고 싶은 거는 물론 선생님 하랑이가 그 생각한 거는 다른 거겠지만 준이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누구는 의사하고 싶고, 누구는 뭐 하고 싶고, 누구는 뭐 하고 싶은데, 그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 몰리잖아. 그럴 때 그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준이는 어떤 구상이 있어? 혹시? 아직 그것까지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렇지. 준이가 그러지. 내가 무슨 교육부 장관 나갈 것도 아닌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문제가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니까 나 모른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하나 그 매듭을 잘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바꿨을 때 다른 거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서 전체 값이 과연 더 좋은가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지. 그냥 요거 하나가 문제니까 요것을 이걸 바꾸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어떤 그런 틀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이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생활 동안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 학교 공부를. 아니, 열심히 해보니까, 쌤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왜 이 학교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막, 교회 활동, 무슨 서클 활동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살았다는 얘기. 근데,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더 많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쌤님이 여러분들 보고 학교 공부를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냐.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공부가 그때는 쌤이 쓸데이 없는 거였다고 생각했거든. 쌤 대학도 마찬가지였어. 교육대에 갔는데 교수님들 얘기하는 게 너무 막 진부하고 너무 무슨 이런 얘기를 내가 도대체 왜 배워?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쌤이 얼마 전에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의 책을 읽었어. 우리 대학 때 배운 거야. 근데 대학 때 배울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보수적이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읽으니까 그 사람이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때는 무조건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 다 싫었던 거야. 그냥 거부했던 거야.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이 선생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그 맥락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배워야 돼. 이거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왜 배워야 돼? 라는 걸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걸 배우려다 보니까,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책 혹시 머릿말 읽은 사람 있어? 어린 말이요? 이 책 머릿말. 내 앞에. 지도원 머릿말에서 이 책 저자가 뭐래? 왜 이 책을 만들었대? 근데 읽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이 책 머릿말에서 저자가 사회생들이 억울하대. 왜 억울해? 사회는 암기 과목이다? 그 사회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사회가 암기해서 그냥 시험 보는 거라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왜 제목이 온 세상이 사회교과서야?
온 세상이 사회에 관련돼 말 있어서. 그대로 다 사회니까요. 우리가 사회를 배우는 이유가, 사회라는 교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부닥치는 갖가지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를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 교과야말로 사실은 여러분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문제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수록되는 순간 내 삶과는 너무 떨어진 남 얘기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저자는 교과서가 아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로,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맞춰서 책을 쓴 경우라는 얘기. 자,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육도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교육학자들 중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교육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주류야, 주류. 대부분의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돼. 그런데 그러면 왜 그걸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피부에 절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필요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교육해야 해야, 그래야 그나마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교육 그 수업에 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지. 선생님이 미리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뭐면 뭐야 라고 선생님 정해놓은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수업할 수도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하랑이 네가 관심 있는 문제도 제기해봐. 하진이 관심 있는 문제 제기해봐.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에서 출발해야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 단점. 어떤 단점이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출발해서 교육하는 것이 갖는 단점, 문제점. 다른 건 모른다? 어? 다른 건 모른다? 다른 건 모른다. 그렇지. 또, 내가 원하는 그, 건 뭐 아닌데. 이쪽에서 선정한 게,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배우면은 쓸 게 어, 많거든, 그런 어, 거일 건데, 어, 학생 위주로 가면 그런 거를 어, 좀 놓칠 수도 있고, 어. 또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걸 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 주석이가 얘기하는 걸 제일, 우리 막 하향 평준화 된다. 애들이 그냥 뭐 잘 모르면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무거나 얘기하다가 그냥 뭐 한다는 거야? 끝난다는 거야. 근데 전문가가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엄선해서 엑기스만 가르쳐 주기에도 부족한데 어디 이게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 말하다가 시간 낭비하느냐.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 게다가 선생님도 어려워, 힘들어. 왜? 내가 가르칠 내용만 딱 준비하고 가르치면 안정적이잖아. 근데 준이가 뭘 물어볼지 은민이가 뭘 제기할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그걸 다 뭐 해야 돼? 경우의 수를, 엄청난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리고 수업 자체가 이게 뭐야, 안정적이지가 못해. 또 어느 날 수업은 좀 뭐 제대로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수업은 완전히 막 이상하게 흘러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균일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들. 이런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럼 또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의 정리를 좀 해야지. 나한테 학교를 다니는 행위는 무엇인 건가?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나는 정말 기뻐서 하는 건가? 즐거워서 하는 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학교 공부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해야 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중요 변수,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일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사회 제도나 시스템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 아까 하랑이가 어떤 문제의식 갖고 왜 굳이 내가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이런 온갖 걸 다 배워야 돼. 나는 그럼 디자이너에 관련된 것만 배울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게 하랑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좋은데
디자인 학과를 나중에 자기가 지원하려고 했더니 야, 너 이것도 해도 저거 이거 저거 점수를 다 본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가 이 디자이너 저기 하면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거 왜 보냐? 라고 네가 뭐 해봤자 어필해봤자 항의해봤자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현재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어디까지 네가 받아들일 거냐. 넌 거부하고 너가 또 그 안에서 너의 길을 갈 것인 건가. 하는 부분들에서 결국은 또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하랑이 얘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얘기를 하자면 보통 교육하고 전문 교육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 수학자 될 거니까 수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까지는 보통 교육이에요. 그냥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에 가서 고등학교도 보통 교육이 성격이 강하고 거기서 또 조금 자기 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에서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외워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차피 그 디자인 하는데 철학을 왜 배워? 근데 그 디자인 하는 것들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과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폭넓은 밑바닥을 깔아주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딱딱 골라서 배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인내를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이 사회가 직업인을 키우기 위해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해서도 교육하는 거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그 정도가 어디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하랑이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더 많이 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해서 국가에서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좀 범위를 줄이고 어? 개인에게 선택을 좀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또 논의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하랑이 또 저 다 했어요. 다음 지석 원. 네. 저는 앞에서 질문 다 뺏겨가지고 새로 하나 했는데, 여기서 혐오 표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위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서 혐오 표현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지 그 사례를 하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 학교에서 어떤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저랑 관련 없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계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계집이라는 게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직접 쓰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성님?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그, 여러 때 그 형편들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뜻은 잘 모르는 것들을 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바람님. 저는 인터넷에서 어, 욕을 하는 거를 봤어요. 표현은 기억이 안 나요. 준이님? 그러니까 그냥 아이 있는 엄마를 그러니까 저 맘충이라는 단어인데 맘충이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러니까 막 자기 아이가 어떤 막 소란을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막 엄청 시끄럽게 하는데 그냥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를 부모를 그 맘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맘충이란 단어를 그냥 아이 있는 모든 부모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를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은미님? 저도 뉴스에서 그런 단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진님? 나는 1학년 때 학교에서 반 애들이 좀 많이 사용했는데, 일단은
어, 네, 동성애 그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다른 게 없는데 매일 말하고 다녀가지고 어쩌다가 알게 된. 네, 선생님.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예전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혐오 표현과 관련되어서 특히 이제 그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 요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야. 특히 이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한테 이 XX야라고 욕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걸 그런 거를 보고 혐오 표현이라고 하지 않아 사실. 네. 뭐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혐오 표현이지만 여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 혐오 표현들이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성소수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소수 민족이라든가 이주배경 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근데 갖는 그 문제가 혐오 표현을 계속 규제하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또 하나의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이른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문제하고 이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에 혐오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해. 근데 또 하나 문제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고 해놓고서는 준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준이가 뭐 말만 뭐라고 하면은 준이가 야라고 부를 때야 너 혐오했어. 쟤 처벌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입을 입을 틀어막는 그런 걸로 이른바 악용될 그런 여지가 또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논쟁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어, 이거는 혐오 표현과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양분돼 있는 거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아, 탄핵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내란 세력이라 내란 세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반면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그래. 아, 이런 식으로 서로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지금 혐오하고 있는 거야. 이게 토론의 대상, 파트너가 아니라 거의 그 뭐야, 거의 내전급이야, 내전급. 우리가 총 갖고 싸우지 않는 것 뿐이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것들은 다 뭐였으면 사라졌으면 좋겠어.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싸움, 논리 싸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이제 그게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이게 의견이 서로 다른 거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닌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 또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걸 전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혐오의 피라미드 102쪽에 나와 있는데 제일 하단 아래 단이 뭐야? 편견이요. 요렇게 준이야, 은민아 보여? 네. 그래서 제일 아래 단 제일 넓게 퍼져 있는 게 편견. 편견은 뜻이 뭐야? 편견의 뜻?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반대. 편견. 저것들이 민주당 것들이야 저런다. 뭐 국민의힘 것들이야 저런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 것들을 고정화시켜가지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편견을 갖는 거지. 그다음 그 위에 편견보다 심각한 것들이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은 뭐야?
조롱, 위협적, 모욕적, 조롱, 뭐 위협적, 모욕적, 물리적 말이나 행동, 말이나 무역적, 물리적 말이나 행동하고 집단 떠돌림. 그래서 지금 현재 혐오 표현이 상대부 진영을 향해서 난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 위가, 차별. 차별은 뭐야?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과 불이익, 괴로적, 괴롭힘, 사회적 배제. 그래서 혐오는 말대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쉽게 말해. 감정이야, 감정. 근데 차별은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쟤 잘라. 그러니까 쟤 저 고용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배제시켜 버린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야, 차별. 그거보다 더 윗단계가. 징후범죄, 뭐야?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밀 파손. 지금 현재 증오범죄 수준에 이르렀잖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무슨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법원 막 습격해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는 거의 증오범죄 수준으로 이른 거야. 그리고 너는 가서 뭐 자동차를 뭐 때려 부숴버린다던가, 층간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에 뭐 총 들고 뭐 쫓아갖고 뭐 한다던가. 이거 증오범죄 수준이라는 거야. 아니면 뭐 몇 년 전인가 무슨 역에서 뭐 무슨 막 칼 갖고 막 휘둘러갖고 모르는 사람들 막 묻지 마, 살해. 뭐 이런 것들은 증오범죄 수준까지 간 거지. 가장 극단적인 게 뭐라고 제일 위가? 그냥 집단, 집단 학살 뭐야? 특정 집단에 의한 의도적, 조직적 말살. 그래서 제일 그 집단적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홀로코스트, 어? 나치, 히틀러, 아, 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집단 학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집단 학살도 왜 히틀러, 나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미얀마 같은 경우 뭐 노이미족에 대한 어떤 그런 집단 학살도 있었던 거고, 뭐 뭐야 캄보디아에서 뭐 킬링필드라고 불려지는 그런 집단 학살도 있었던 거고, 뭐 아프리카 쪽에서도 집단 학살 많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때 양민 학살들, 집단 학살들이 다수 있었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런 혐오가 어떻게 뭐야 더 위로 갈수록 더 극단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건가? 이런 혐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건가?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과연 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건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건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지속2.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상속세라는 내용을 다루는데, 그래서 이 상속세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통 부의 일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일반 계층이나 그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 않는데, 저렇게 이 책에서 나왔던 예시처럼 삼성전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로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속세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그 다른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터진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 경우가 열세 개국인가 정도 OECD 국가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상속세 폐지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라는 것을 저는 그대로 지금처럼 놔두는 게 저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이미 심한 것 중에 하나인 그 부계층이, 그러니까 상위 1%랑 하위 1%랑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더 가뜩이나 심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또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결국 굴러가야지 사회나 나라들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일반적으로 몇몇의 상위들한테 축적이 되면은 그게 또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저는 몇몇은 상속세라는 게 존재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지성님? 저도 그 상속세라는 게 일단은 그 상속세를 통해서 그 뭐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아래 그
빈곤한 계층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 돈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상속세 폐지 상속세가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파랑님? 저도 상속세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빈부격차도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좀 밑에 있는 밑에 돈을 저소득층까지 저소득층에도 좀 그거를 부에 분배를 해서 그래야지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돈을 남에게 줄 때도 세금이 붙는데 왜 성직세는 돈이 안 붙는지 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진님? 저도 상속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상속세가 없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돈이 그럼 좀 줄어드니까 일단 아무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상속세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붙잖아요. 근데 이 돈이 많으면 이제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아니, 권리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삶의 질도 훨씬 더 돈이 많으면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돈이 많음에서부터 얻는 그 편안함과 편리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속세나 아니면 세금도 높은 거고, 그래가지고 상속세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무님. 저도 상속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원래 돈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보내도 그 세금이 붙는데 상속세라고 안 붙을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상속세로 인해서 이제 좀 물론 상속을 받은 사람은 좀 불리 안 좋아지지만 그걸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상속세 유지론자들인데, 어쨌든 팩트, 이 책 여기 지금 290쪽에 요 표에도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상속세의 세율이 우리나라는 높은 나라다, 낮은 나라다? 높은 나라. 한나라. 높은 나라다.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나라고 지금 이 통계 자료에 나왔는데,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한테 돈 물려주겠다는데, 지들이 나보고 도와준 거 있어? 아니, 왜 내가 뼈 빠지 고생해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왜 거기서 그걸 세금을 내가? 상속세 반대하는 논리, 첫 번째. 두 번째, 상속세 반대 논리 같은 경우에 이른바 가업계에서 자기가, 지석이가 회사를 읽었어. 그 회사를 읽어갖고 내가 죽으면서 내 자식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근데 자식이 그 회사를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지분, 아버지 상속받은 지분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주식회사는 주식이 많아야 자기가 그 CEO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잖아. 그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 내느라고 지분이 줄어들어갖고 그 회사가 남한테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상속세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감, 거부감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상속세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 누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겠냐. 누가 돈을 축적하겠냐. 아무도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다. 그 상속세 없애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네 번째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상속세 너무 많으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민 가버린다. 그러면 부가 오히려 유출된다. 빠져나간다. 그러니 상속세의 비중을 좀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라니.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한 10억 정도를 여러분한테 물려줘도 여러분의 상속세 안 냅니다. 그냥 이렇게 막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자, 10억이 지금 우리 지석이한테는 큰 돈인데 10억이 사실은 큰 돈이었었어. 여러분 혹시 백만장자라는 말 들어봐서 책 같은 거에 백만장자. 아, 백만장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상징, 부자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백만 불의 사나이. 쌤 어릴 때 영화가 있어. 백만 불의 사나이는 최고. 그래갖고 무슨
홍콩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잘 됐었는데 홍콩 가면 이게 100만 불짜리 야경이다. 그 밤에 그 뭐야 불빛 야경이 100만 불짜리 야경이면 최고라는 뜻이야. 100만 불이. 근데 그 100만 불이 요즘에 이제 조금 그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 돈이 같이 떨어져서 지금 한 1,400원 정도 하나? 그럼 14억이야, 14억. 14억이면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14평짜리 집도 못 사. 네, 작은 아파트. 작은 아파트도 못 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규모가 선생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뭐 한 30몇 평 뭐 이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서울 강남에 가면 그게 30억, 50억이래. 단지 그냥 뭐 하나 갖고 있는 건데 집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이 30억이고 50억이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집 하나밖에 없어. 내가 그 집 하나 있는 거 내 자식한테 뭐해? 물려주려고 그랬대. 아니 뭐 자식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있었어. 남편이 먼저 죽었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그거를 아내에게 그 집을 물려줘. 근데 30억짜리 집을 물려주는데 상속세는 한 3억을 내야 돼. 어, 한 10%만 잡아도. 한 3억을 내야 네. 되는데 그 할머니가 3억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30억짜리 집이면 그 30억 팔아서 얼마 하면 돼? 3억 내고 그 3억. 2억 남잖아. 어? 그럼 네. 그럼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그 아파트에 산 거야. 그 집에. 그 남편 죽었다고 갑자기 남편 죽은 것도 지금 정신적 쇼크인데 상속세 내려고 뭐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집. 이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러면서 상속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서적으로. 물론 나라에서 어떻게? 그거 지금 안 내도 됩니다. 분할해서 내도 되고 가지도 됩니다. 그러니 그거는 억지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상속세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또 잘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어쨌든 뭐야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가치관, 판단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외국은 그럼 왜 상속세가 적냐? 그 이유는 다른 세금이 많아서. 아, 그 보유하고 있는 뭐 보유세가 뭐 크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는 그냥 뭐 하게 되는 거야? 적게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체 세금 부담률을 놓고 보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세금 부담률이 오히려 뭐해? 높아. 뭘. 근데 그 하나 상속세 하나만 탁 띄어갖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맨날 그 하는 얘기 준이가 하진이 보고 야, 너 수학 성적 너 80점이 뭐냐? 나 80점 같으면 난 못 살아. 난 얼굴 들고 못 다녀. 그 하진이가 너 뭔데 했더니 난 95점. 80점짜리 나 눈 맞추기도 싫어. 그럼 수학만 딱 놓고 보면은 하진이가 아주 그냥 준이보다 그냥 덜 떨어진 애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과목이 수학밖에 없냐고. 국어도 있고 사회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이런 거에서 하진이 보니까 평균이 하진이가 93인데 준이는 수학만 95고 다른 건 막 다 깔려갖고 평균은 뭐 76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수학만 가지고서 하진이 너는 막 열등생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합리적 비난이냐는 얘기야. 하지만 그게 또 거짓은 아니잖아. 수학 성적이 그런 것도 팩트잖아. 지금 설명 네.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높은 건 뭐라고? 팩트라고. 근데 네. 그거 하나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세금은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래 상속세 내리자. 대신 다른 세금 올릴래? 라고 하는 분에서 그 사람이 만약 뭐 한다면 동의. 동의한다면 토론 가능. 근데 상속세 내리자 그러면서 다른 세금 올리지 않겠다. 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아예 그럼 또 이럴 수 있어. 세금 다 내리고 복지도 뭐 하자? 내리자. 말자. 그치. 복지도 내리자. 라고 뭐 주장한다라면 뭐 그것도 가능.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이야. 자율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 사회 구성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그 낸 세금을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써야 되는 건가? 이런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는 사회가 그 사회가 좋은 사회고
지석도 다 했어?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준이하고 은민이하고 기회 되면 이 책을 나중에 구해서 한번 쭉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 책 그 아이디어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겪는 어떤 그런 나이대별로 겪는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두면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라던가 토론할 때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면접 그 시상식 면접 볼 때라던가 상당히 유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를 참고해서 여러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책이 사실은 발행된 지가 이게 몇 년에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닌데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 3년 전에 발행된 책이거든. 근데 요 3년 사이에 또 뭐야? 또 법이 아니요. 좀 바뀐 게 있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과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사회에 관한 그런 법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을 볼 때는 꼭 뭘 확인해야 된다? 발행년을 확인해, 발행년을 확인해서 이게 얼마나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기껏 이거 이런 줄 알았는데, 법 바뀌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봐야 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보편 출생제 아마 이것도 지금은 도입이 됐을 거예요. 쌤이 정확히 찾아봤어야 되는데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봐야 됩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쌤 휴가여가지고 우리가 2월 7일까지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올 거면 2월 14일 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올 수 있는 사람, 토요일 날 10시 40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2월 8일부터 수업을 할 거야. 아니, 그 어, 토요일 날이 그 오전 10시 40분. 설날 주간 아니죠? 어? 설날 좀 말고 2월 8일. 아, 2월 8일 날 올 사람들은 그날 무슨 책을 볼 거냐면 어, 순례주택? 순례주택이요. 순례주택, 그렇지. 순례주택 책으로 2월 8일 날 볼 거야. 네. 어, 네. 그리고 어, 선생님 그 생각 못했구나. 우리가 그 다음 주 2월 14일 그 주가 글쓰기네. 헐, 음, 글쓰기야. 그래서 2월 14일 날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문학 책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못 와도 괜찮은 건가요? 그 무슨 뜻이야, 그게? 그네 마음이야, 네 마음. 뭐, 어, 안 오겠다 이런 거야, 지도가? 야, 어. 지석이 진짜 선 넘네. 그래서 진짜. 자, 나 다시, 지금 믿었는데, 얘들아, 다시 정리합니다. 2월 8일 날 올 거면 순례주택. 2월 14일 날은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문학. 됐니?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랑이도 이해했고, 하랑이 너는 원래 토요일 날 오는 거니까 너는 그때 순례주택 갖고 2월 8일 날 만나면 되고. 그리고 2월 15일 날은 이 정도는 최소한의 인문학 다시 그렇게 할 거고. 됐고? 선생님, 은민이. 근데 토요일에는 왜 와요? 토요일 날, 지금 하랑이가 토요일 날 공부하는 친구야. 우리가 지금 중2 과정이 금요일 날도 있고 토요일 날도 있어. 근데 그건 아는데, 어. 다른 애들은 토요일날 왜 안 아, 해주는 자네는 내일부터 방학이야. 선생님이 내일부터 휴가야. 그래서 걔들은 아, 내일 수업이 없어. 아, 그래서 원래 토요일 날 친구들이 시간 되면 오늘 오는 거고, 하랑이는 지난주에 얘기해도 돼, 하랑아? 하랑아 얘기하지 마. 하랑이는 지난주에 수업을 빼먹어갖고 그냥 이번 주 온 거야, 그냥. 네. 그래, 그래. 그래서 시간 되면 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인사는 뭘로 끝나? 새해 안녕히 복 계세요. 많이 받으세요. 준이 저 눈치 없이 저 아, 진짜 떡국 준이야. 먹고 오세요. 새해 복 많이 아,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그래, 받으세요. 그래.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